오전에 이 왕과 관련된 내용을 찍고 지금 오후에 다시 찍고 있는데 찍어놓은 내용을 업로드한 다음에 봤더니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하지만 찍기로 했으니까 계속 찍어야겠죠. 우리 6-1강에서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렇게 봤었고, 성종 이후에 통치체제가 정비됐기 때문에 그 정비된 통치체제를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통치체제 4가지, 고려시대도 4가지가 있거든요.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군사제도, 관리, 등용제도 4가지로 나눠볼 거고, 먼저 중앙정치조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은 이미 우리가 왕 할 때 나왔던 이거예요. 의정부와 육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육조가 제일 먼저 나와 있고, 의정부의 역할은 국가의 정책을 총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의 정책들을 모두 다 논의하고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고 왕에게 보고하고 건의하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의정부에서 논의된 내용은 어디로 내려가면 육조로 내려가요. 육조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도 배웠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고려시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고 하는 6개의 부서로 되어 있고, 이조 하는 역할은 인사,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호조는 재정, 바로 재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예조는 외교와 관련된 일, 교육과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고 얘기하고, 병조는 느낌이 딱 오죠?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병조입니다. 그리고 형조는 형벌, 경찰, 치안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기구고, 마지막 공조는 건축물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바라보는 중요한 순서대로 6개의 부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조부터 해서 공조까지 조직이 되어 있고, 의정부나 또는 왕에게 명령받았던 일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기구가 바로 육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의정부, 육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또 나열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승정원이라는 기구, 옆에 비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써놨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왕명을 출납한다라고 얘기해요. 왕의 명령을 내보내거나 또는 신하들의 여러 가지 상소문들을 모아서 왕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입니다. 때문에 비서라고 말할 수 있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왕 역할을 하는 이병헌 옆에 항상 붙어있는 류승룡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맡았던 관직이 도승지, 바로 승정원 관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 역할이구나, 비서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 그 옆에 의금부라는 기구도 써져 있는데, 의금부는 뭔가 처벌하는 기구예요. 주로 역적들,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의금부입니다. 때문에 의금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기구 중에 하나예요. 주로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승정원이나 의금부나 마찬가지로 둘 다 누구를 위한 기구예요? 왕을 위한 기구죠. 때문에 이 두 기구의 공통점은 왕권을 강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반면 승정원과 의금부와는 정반대되는 기구도 있어요. 그 이름은 홍문관이었지. 홍문관 앞서 나왔죠.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이 기관 홍문관이었지. 사헌부라는 기관, 사헌부, 또 사간원이라는 기관, 사간원, 사하사. 그래서 보통은 이 3가지 기관을 3사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면 홍문관의 경우에는 나왔었잖아요.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전하 이렇게 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 사헌부는 감찰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검찰청 정도에 해당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규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암흑의 대감께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헌부입니다. 반면 사간원의 역할은 간쟁이 주요 임무예요. 간쟁,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런 역할이 바로 사간원 간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 세 가지 간원들은, 세 기구의 간원들은 전부 다 말을 하는 기구로서 언관직, 대관직이라고 하며 각각 맡은 고유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몰려다녀요. 자문도 같이 하고 관리들의 비리도 함께 감찰하고 왕위의 간쟁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그냥 묶어서 3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앞서 아직 끝날 시간은 아니에요. 자, 이 3사는 앞선 승정원이나 의금부와는 달리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이한 거는 승정원 관직과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에 있는 이 3사의 관직들은 높지가 않아요. 의정부는 보면 종 1품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이 있는데 종 9품까지 있는 조선사회에서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의 관원들은 주로 6품, 7품 정도 되는 관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 1품도 그리고 왕위까지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몹시도 관직은 낮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고 깨끗한 관직이라는 뜻에서 조선시대는 청요직, 깨끗하고 중요한 관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직이구나. 고려시대도 비슷한 기관이 있었어요. 3사라고 불리는 기관 말고 고려시대 3사는 회계만 담당했었죠. 조선시대의 3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관직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간원을 합쳐서 대간, 언관이라고 불리며 이 세 가지 기구와 흡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은 반드시 고려의 제도와 많이 비교를 해야 돼요. 다음 지방을 보면 지방. 고려시대랑 비교한다고 했었으니까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차이점, 먼저 지도를 보면 알겠습니다. 우리 스노트가 46페이지 보면 지도가 하나 실려 있는데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고려시대는 딱 보면 뭔가 독특한 게 있었죠. 우선 도도 있지만 전라도, 경상도, 양광도 도도 있지만 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북계, 동계라고 하는 5도 양계로 구성된 이원적인 체제였다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8도라고 되어 있고 저 위에 있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해서 8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를 관장하는 관직의 이름이 관찰사라는 관직이에요. 중요한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이 관찰사는 본인이 직접 백성들과 만나셨기 때문에 백성들을 직접 관장하고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이 있어요. 그 지방 관리들은 전국 곳곳에 있는데 전국 곳곳에 이 행정 조직을 무슨 부, 무슨 목, 무슨 군, 무슨 현 이렇게 불러요. 부, 목, 군, 현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지금의 시, 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광주는 광역시니까 말고 전라남도를 보면 전라남도 아래 뭐가 있냐면 담양군, 영광군, 여수시, 순천시 이렇게 있죠. 지금의 시, 군에 해당하는 것이 이 당시에 부목, 군현인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군현이라고 불러요. 330여 개가 있었다고 하고 이 군현에 파견되어 있는 지방관들을 우리는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 자, 이 수령이 바로 지방관리, 백성들이 흔히 부르는 사또라는 사람입니다. 특이한 점은 고려시대와 비교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고려시대는 모든 전 지역의 지방관 파견됐지 않았어요? 안 됐었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든 지역의 지방관이 파견됐다는 점. 그리고 고려시대는 지방관리의 권력을 넘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향리들입니다. 향리는 국가의 관리가 아니었죠. 그냥 그 지역 대대로 살고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 향리들이 고려시대는 지방관리와 거의 권력을
다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조선시대는 지방행정의 실무를 논해요. 누구 돕냐? 바로 수령을 돕는 겁니다. 수령. 수령이라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그랬거나 어쨌든 관리가 된 다음에 지방 관리로 파견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의 대리인으로서 그 지역의 왕이에요. 정치, 행정, 사법, 그리고 군사까지 다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병사 훈련도 하고 농사 잘 짓는지도 보고 그리고 교육과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수령은 자기 지역으로 파견되지 않거든요. 전혀 출신지와 관련 없는 지역으로 파견되고 오랫동안 머물 수도 없어요. 임기가 주로 한 2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수령은 반드시 그 지역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향리예요. 주로 사극 같은 곳에서는 이방, 호방, 예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수령을 도와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어요. 응? 월급이 없다고? 그러면 이 향리들은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무료 봉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지방 관청에서 일을 하면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막대한 비리가 이 향리로부터 일어나요. 때문에 이 향리를 좀 규제하고 감찰할 사람이 필요한데 주로 누가 하냐면 각 지방에 있는 각 군현에 있는 양반들입니다. 양반들? 관찰사도 양반이고 수령도 양반일 텐데 이 사람들은 관직에 나간 양반들이고 관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에 있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면 지방 양반, 지방 사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기구를 만듭니다. 그 기구가 유향소예요. 국가 기구는 아니지만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이 관리들과 동등한 신분에 있는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다시 말하면 지방 사족들이 향촌을 자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유향소예요. 이 유향소에 있는 양반들은 뭐 하냐면 우리 마을에 새로운 수령이 왔다? 그러면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탬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령을 도와서 일하고 있는 향리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향소라는 기구 조선 전기에 나타났던 조선시대에 나타났던 가장 눈에 띄는 지방행정 기구 중에 하나구나. 국가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설치한 거구나. 지방에서 양반들이 각자 설치한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향리는 권한이 강해야 해요? 약하죠.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지금 스쳐 지나가면서 고려시대의 지방행정 조직과 세 가지 차이점을 봤어요. 첫 번째, 5도 양계 8도. 두 번째,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선은 모든 지역에 지방관리가 파견돼. 세 번째, 고려시대 향리는 힘이 막강해서 수령과 권력을 다퉜는데 조선시대 향리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수령을 도와 행정 실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지방을 봤고 다음 군사를 보면 군사는 뭐 가볍게 봐도 될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일단 누가 군대를 가냐부터 봐야 돼요. 지금 누가 군대 가요? 남성들이, 성인 남성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죠. 그래서 약 지금 몇 개월인가? 18개월인가?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돼서 실제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조선은 태종 때 정하거든요. 야! 양인 남성이면 다 군대가! 라고 합니다. 양인 남성 16세에서 60세까지의 천민, 노비가 아닌 성인 남성, 양인 남성이면 다 군복무를 지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자로 양인이면 모두 개자, 모두 병사가 되라, 병역을 져라 라고 해서
흔히 양인 개병 제도라고 합니다. 양인 개병제. 이렇게 구성된 병역법에 따라서 이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는데 중앙군 5일, 지방군은 현에 설치되면 주연군. 아니죠. 이거는 고려시대고 어디 영, 어디 진에 설치해서 영 진군이라고 합니다. 뭐 우선은 이렇게만 봐도 될 것 같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관리등용제도예요. 관리등용제도. 하필이면 딱 이 시간에 급하해가지고 계속 종이 쉬네요. 아까 그 종에서 이 종까지 10분 걸렸다는 얘기를 드렸죠.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자, 관리등용제도는 고려시대와 또 비교를 하면 여러분 고려시대의 관리등용제도는 음서가 있었고 과거가 있었죠.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음서였죠. 다시 말하면 능력보다는 혈연 관계에 의해서 국가의 지배층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지칭하는 명칭, 고려시대를 상징하는 명칭은 뭐냐면 고려는 문벌 귀족사회라고 불러요. 혈연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반면 조선시대는 뭐라고 불리면 양반 관료사회라고 부릅니다. 혈연보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보다 더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자, 그러한 모습은 바로 관리등용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리가 되는 첫 번째는 거꾸로 볼게요. 한번. 먼저 방금 나왔던 음서가 있어요. 음서. 그런데 고려시대와 음서와 조선시대 음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 우선 음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달라요. 고려시대의 음서는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있다고 봤을 때 고려시대의 음서는 누가 그 혜택을 받냐면 5품 이상의 관리가 이 혜택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반면 조선시대의 음서는 2품 이상의 관리만 받습니다. 음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때문에 음서가 관직 등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는 음서로 관리에 등극을 하면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잘나서 난 이래 라고 자랑을 하고 다녀요. 반면 조선시대는 음서를 통해서는 좋은 관직도 얻을 수 없고 향후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험을 다시 봅니다. 과거로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려시대의 음서에 비해서 조선시대의 음서는 굉장히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고려에 비해서 축소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천거가 있는데 고려시대는 뭐 천거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특이한 제도이긴 한데 흔한 제도는 아니에요. 매우 독특하게도 고위관료가 아주 유명한 관리, 전직관리나 아니면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제도로서의 관리등용 제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관리등용 제도 하면 오직 하나, 과거제도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과거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문신관료를 뽑는 문과시험, 무신관료 뽑는 무과시험,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작과시험이 있어요. 문과, 무과, 작과가 있고 양인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아주 어려운 시험은 좀 그렇고 보통 작과시험이나 무과시험 정도는 양인 이상들도 덜어보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 봤던 고려시대와는 좀 차이점이 있죠. 문과, 무과, 작과. 고려시대는 뭐가 있어도 없어졌죠. 고려시대는 승려를 관리로 뽑는 승과가 있었는데 승과가 없어졌고 대신 뭐가 생겼어요? 고려시대에 어떤 무과시험이 생겼어요. 아, 무과시험이 생겼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무과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아주 유명한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같은 사람은 바로 무과시험 급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큰 성공을 바라면서 출세를 바라면서 보는 시험은 문과시험이에요. 문신관리로.
자, 이 문과 시험은 어려운 시험인 만큼 시험도 두 번 있습니다. 속과 시험과 객과 시험으로 나누어 보는데, 일명 속과 시험은 생원이라는 명칭이나 진사라는 명칭을 받고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과거 시험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과거 시험 중에 문과 시험은 대과 시험으로서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은 아주 많지만 합격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불과 3년에 한 번밖에 시험 보지 않는데 3년에 한 번 시험 보면서 33명의 합격자만을 배출하는 시험입니다. 아,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구나 라고 보면 되고, 우리 고려시대와의 차이점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일단 통치체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위에 있는 정치제도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